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추천드렸던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볼 거고요. 시장적인 요인도 체크를 좀 해볼 거고, 그 뒤쪽에 좀 긴 내용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좀 위협적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제목만 제가 좀 파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그럼 일단 추천드렸던 종목들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영상들을 제 매일같이 찍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내역들은 또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왕심심 카페 검색 혹은 왕심심 무료 추천 종목 아래 클릭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의 왕심심 카페를 왕심심 카페 검색해 주시면 첫 번째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엑셀 파일 내용 보고 좀 빠르게 스킵 넘어가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1년 넘게 제 엑셀 파일을 작성을 해오고 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 3336.13%, 1095승 87패 1182개 표본 92.6% 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1, 2월달 합계 내역을 간략히 체크해보시면 현재 22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1301.18% 해서 현재 97승 5패입니다. 95%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시장적인 요인도 감안해서 좀 더 가져가는 종목도 있고요. 또 처리가 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체크합니다. 자, 첫 번째 이화공영입니다. 오늘 터지지 못했죠? 하루 더 가져가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고요. 0.9%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YOM은 2,94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2,940원까지 큰 반등이 나와주면서 승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오늘 좀 가다 말았고 홀딩 유지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홀딩 유지해주시고 대창 단조만 4,74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4,740원 에서 역시 승 잡도록 하겠고, 사실 시장이 더 좋으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시장적인 요인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NHN벅스 16,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승 잡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체크해가지고 콜마비 NH가 또 36,65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가지고 수정해서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시장적인 부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피 먼저 간략히 봅니다. 쌍바닥 다진 후에 22평 라인에 대한 강한 돌파 마감이 좀 형성이 되어야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2600 라인은 이탈 마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지속 피력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현재도 유지가 되겠고, 시장의 고점이 22%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때를 감안했을 때 저점까지 2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20% 빠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한참 기다가 이만큼 올라왔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저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저평가가 언제 정상적인 가치평가가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구간에 지금 한국은 들어와 있어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고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조금 더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라인이 좀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전쟁 이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결국엔 해소가 됩니다. 제가 따로 데이터를 제가 수집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가져오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전쟁이 났을 때 증시의 무브먼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해 봤었습니다. 해서 저희 VIP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뭐 10%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2차 세계대전 때도 급등을 다시 이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공포감, 전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밀릴 뿐, 전쟁이 실제 발발하면 다시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잦았다. 감안한다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밀릴 만큼 밀려 있는 거고, 오히려 이게 약간 V자 슈팅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지리적 리스크가 자리 잡다 보니까 좀 쉬었다 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내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한국 소비자 심리지수.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뭐 CPI도 보고 여러 가지 보죠. 그 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을 체크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 CPI 지수.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이대로면 뭐 지금 8%가 넘었고요. 10%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물가가 훅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에 대한 심리적인 지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진짜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죠.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10,000원 가지고 소고기 사 먹었고, 이 소고기가 20,000원 돼도 사 먹었는데, 또 30,000원 돼도 사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꺾이거나 횡보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고기가 10,000원 하던 거 사 먹었지만 20,000원 하던 거 사 먹을까 말까 하고요. 30,000원 하던 건 사 먹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보시면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지갑은 열리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이유로는 이제 첫 번째, 물가가 오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고기가 10,000원하고 20,000원하고 30,000원에도 사 먹었는데, 30,000원은 이제 비싸니까 안 사는 게 낫겠어 라고 돌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가계 수입이 늘지 않은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까 지갑이 열리지 않는 거죠. 네,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쉽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월급이 오르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고기 사 먹고요. 그죠? 그러면 이 소고기집 사장님이 돈이 많이 벌립니다. 그러면 이 사장님이 이제 아드님을 학원에 보내요. 네, 아들을 학원에 보내고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버니까 좋아가지고 또 소고기를 사 먹으러 갑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고기 물량이 부족해지고요.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고, 근데도 월급이 계속 오르니까 또 사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거죠.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월급도 같이 상승을 해줄 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한국이 한강에 기적을 창출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부터 해가지고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월급도 올랐고요. 물가도 같이 올랐고요. 또 은행의 20% 정도 금리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너무 올랐다라고 하지만 월급도 오르니까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정상적인 패턴을 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좀 이상합니다. 관련해가지고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 요인은 확장적 재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원래는 이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면서 보복 소비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는데 이게 보복 소비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 소고기 사장님이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해서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소고기를 먹지를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소고기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노동시장이 마비가 됩니다. 코로나가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노동시장이 마비가 되고 패닉이 빠져가지고 소고기 도축 숫자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가 귀해지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돈을 사람들이 그동안 안 써왔죠. 돈을 안 써왔고 재난지원금 같은 게 들어옵니다.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와 소고기 사 먹으러 가자 하면서 다 사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값이 올라갑니다. 소고기가 더 비싸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마지막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드리면 소고기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때 사람들이 소고기를 안 먹기 시작해요. 이게 핵심인데 소고기를 안 먹으면 가격이 내려야 됩니다만 지금은 사료값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세도 인상이 코앞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미래가 될 수 있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를 저희 체크를 좀 해볼 겁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간대에서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지표고요. 이 지표를 보면 이 심리 하락 지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 지수가 100이 되었을 때 한국 같은 경우 막 104 막 이랬죠. 그 정도 됐을 때가 정상인데 이게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거는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난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앞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소고기 값은 올라가지만 사람들이 먹지 않는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비싸도 무조건 사자 못 먹어도 고 라고 했다면 지금은 비싸면 차선책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소고기로 설명을 드리면 소고기가 10,000원하고 20,000원하고 30,000원 해도 사람들이 구입을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10,000원, 20,000원? 안 사. 10,000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요. 소고기를 사던 거를 이제 돼지고기를 사기 시작합니다. 소고기 살 돈으로 돼지고기를 먹겠어. 라고 하더니 이 돼지고기를 드시던 분들이 이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닭고기를 먹자. 라고 바뀝니다. 소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닭고기나 먹자. 이러다가 나중에는 라면만 먹고 살자. 라고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기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값이 막 올랐어요. 오르니까 전에는 필수제니까 그래도 사용해야지 써야지 이랬습니다. 근데 기름값이 올랐고 원래는 막 차도 막 사고 중고차도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 차 안 타. 차 타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자. 이걸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차를 타지 않기 시작했다. 가방도 마찬가지로 샤넬백 사고, 샤넬백 사고, 아니면은 뭐 루이비통 사고, 이런 패턴에서 이거를 중고 시장에 팔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안 쓰고 보통 가방도 아니고 에코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에이 설마 뭐 그 정도까지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미시간 대학교,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결국에는 이 미시간이 아니고 미국 전체 소비자 심리 지수로 읽혀요. 근데 이게 61이 나왔고요. 이 수준은 지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자, 보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이 이제 60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61까지. 근데 이렇게 낮았던 때가 이런 때였고요. 이게 2011년도, 2008, 9년도, 그리고 또 1991년도, 또 1980년도. 이때 수준으로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때 저희가 생각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경제가 안 좋았어요. 경제가 안 좋았고, 이때 항상 증시가 바닥을 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연계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하는 말대로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면 뭐 나라는 망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내막을 보면 이제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사람 말은, 저희 한국인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예를 들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낮은데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차가 고장 나가지고 엔진을 독일에서 시켰는데 이게 오질 않아요. 4개월, 6개월째 오지 않습니다. 또 신차를 구입을 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름값이 있죠. 유가. 이게 지금 뭐 러시아에서도 난리를 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리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겨울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난방 시즌입니다. 난방 시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다양한 해운사 기업들에서 전망하기로는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 이게 대략 6월쯤이면 뻥 뚫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 가까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 뭐 2만 명, 하여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난방 사태 같은 경우도, 기름값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0달러, 150 간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독일이 지금 러시아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는 난방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2월입니다. 3월이 넘어가면 필요하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고요. 이란이 하루 뭐 100만 배럴 이상씩 채굴하기 시작할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왜 지금 석유를 생산 안 하냐라고 하는데, 셰일가스가 단가가 비쌌죠. 이 셰일가스도 지금 운영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즌이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3월이 지나가면서 이란도 들어오고 미국의 셰일가스도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소 영향력이 약해진 러시아가 이제 장난을 좀 그만 칠 수 있고요. 유가가 한 70달러 정도 수준으로 확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망 병목 현상, 이거는 여러분들 물건을 시키는데 안 오기 때문에
택배비를 더 얹혀주고 더 비싸게 가져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유가 때문에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갑자기 해소가 된다면 물가는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랐던 물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월에서 6월쯤 되면은 훅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물가가 지금 안정이 안 돼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갑자기 3월 달에 터지면서 시장이 마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현재 수준을 비교하게 되면은 기저효과로 인한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훅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지수가. 그리고 또 3월 달에 뭐 있죠? 금리 인상이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는 떨어진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저희 다시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좀 해보자고요. 자, 뭐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을 보면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좀 잡힐 것이다.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전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공급망 이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세 번째, 유가가 잡힐 수 있다. 위와 같은 요인으로 유가가 잡힐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또 네 번째, 월급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서 물가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가장 큰 부분은 다섯 번째,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시면 61포인트를 기록하는데, 이 정도라면은 나는 그냥 굶을래, 나는 그냥 라면만 먹고 살래 라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박자들이 다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한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잡으려다 디플레이션 오는 경우가 많고요. 뭐 디플레이션은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야지만 인플레이션은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한 끗 차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착륙, 경착륙 하는데 스무스하게 이렇게 착륙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에는 경착륙, 확 떨어져서 끝나버린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증시죠. 앞으로 증시가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시면 미국을 기준으로 이 저점들이 가리키는 신호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제 부정적으로 60 수준을 이어갔을 때, 자, 1980년, 1990년, 또 2010년, 이때가 전부 다 뭐다? 부양책이 이어졌던 시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을 기준으로 한번 쭉 길게 볼게요. 여기 차트가 많이 잡히진 않는데 2010년도 이때 이후로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부양이 나왔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다소 어수선해지고 그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부양책들이 쏟아졌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는 수준. 그러니까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만큼의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금리가 대부분은 인하되면서 증시를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행해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해서 90년도에 상승, 또 2000년 넘어가지고 2010년도 돼서 다시 또 상승, 이런 패턴들을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아지면 불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무조건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었다 항상.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연준이 이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엔 이 수치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소 좀 뒷전인데,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차하면 금리 인상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소비가 물가가 올랐지만 소비가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소비가 위축이 되기 시작하고 강제로 물가를 끌어올렸던 공급망의 병목 현상, 적체 현상이 해소가 되고요. 또 유가가 잡히고 만약 그렇게 여러 가지가 또 금리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경제 심리가 얼어붙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요. 과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과거 신문, 뭐 지표 이런 거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한두 달 전까지 인플레이션 외쳤다가 한두 달 지나서 디플레이션 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집값도 마찬가지죠. 집값이 잡혔다 이랬다가 갑자기 또 오르고 또 오르다가 끝없이 오른다 했다가 뭐 잡혔다 이러고 그거는 저희 작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FOMC에서 작년에 금리 인상 한 번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올해는 뭐 7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처럼 하락하기만 하고 반등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횡보나 이 수준에서 지속하게 된다면 그러면 물가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기름과 뭐 집, 렌트 이런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럼 식비라든지 뭐 차비라든지 문화생활 비용 이런 걸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좀 잘못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집값이라든지 집값은 안 잡힐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적재 현상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여차하면 어마어마한 푸시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결과론적으로 예상을 좀 드려보건데 금리 인상이 0.25% 혹은 0.5% 이번에 하고요. 이게 한 6월쯤 갔을 때는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받쳐주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려면요. 이 심리지수 올라와 줘야 돼요. 소고기를 10,000원에 팔아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지. 소고기를 뭐 아무리 싸게 팔아도 안 사고 사람들이 닭도 안 사고 라면만 먹겠어 이러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6월 안으로 물가가 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저효과로 인한 부분도 그렇고 잡히기 시작하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7번, 뭐 8번 인상 저는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달에 상황에 따라 0.5bp, 50bp 인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과연 한 6월까지는 좀 인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6월 이후부터 인상할 수 있을까? 전 여기 부정적이다. 네,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3월부터 6월달까지 몇 퍼센트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3월부터 6월달까지 합쳐서 0.75 정도 혹은 뭐 0.5에 그친다 한 2번이나 3번이죠. 그럼 그게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뭐 어디까지나 의견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3월 달에 금리를 0.5bp, 5%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인플레 잡기를 위해서는 좀 초반에 강하게 나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확 잡고 후반에 안 잡을 것이다 라고 뭐 당시에는 금리 인상이 한 번만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0.5% 해서 대략 주기는 3월에서 6월 사이 이때 중심적으로 인상이 이어지고 이때 인상되는 게 어쨌든 끝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생각보다 간과하고 있는 이 심리지수, 소비자들의 위축되어 있는 지수,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일부러 제가 영상을 좀 길게 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많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몇몇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각종 지표들을 놓고 이렇게 대조해 봅니다만, 여러분들도 굳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이런 상황 정도가 있다, 세상 돌아가는 정도 얘기를 좀 익혀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저는 추천 시간으로 뵙겠습니다.